6회 문제풀이 그 35번이 있죠. 6회 35번 할 차례입니다. 또 벌써 다 잊어먹었을 텐데, 자, 그 35번에는 여러분이 조금 깊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재산세 중에서도 도시 지역의 도시 지역의 재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일반 재산세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 사는 죄로 세금을 조금 더 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조금 어느 정도 더 내느냐 하면 0.14%, 10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낸다. 그러니까 항상 도시구역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일반 재산세하고 옛날에 도시계획세였는데 이 도시계획세 말이 없어지고 그냥 도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분을 조금 더 낸다. 도시 지역분을 조금 더 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일반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8만 원 정도는 이렇게 세금을 더 내서 우리가 추가로 28만 원을 내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 지역의 세금이 붙는 게 바로 0.14%를 내게 돼가 있고, 이게 상향 조정될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0.23%, 그러니까 1000분의 2.4죠.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표준 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분의 재산세가 세율이 얼마다? 0.14%. 오늘 요걸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0.14%를 적용하는데 0.23%를 넘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과세가 되겠죠. 0.24%라든지 이렇게 0.23%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마, 그래서 제한 세율이라 그럽니다. 무슨 세율? 제한 세율.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 우리가 대부분 붙는 게 도시 지역에 있으면, 도시 구역 내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대부분 주택에 주택 재산세에 추가로 이게 더 붙게 돼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갖고 있으면 건축물 부분에 역시 건축물 재산세 이게 추가로 더 붙게 돼가 있고, 세율은 똑같습니다. 물건별로.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부분에, 토지에 있으면 요게 우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더 부과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고, 단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 있으면 다 과세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시 지역에 있더라도 과세 제외, 그러니까 도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부분이 과세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공공시설용 토지,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 있죠. 그런 거는 대부분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부과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거는 과세가 되면은 대체적으로 일반 과세를 할 수 있으나 공공으로서는, 무료로서는 이런 또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공공시설용 부동산, 공공시설용 토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여러분이 도시 이 분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의 구역의 시설이 없는, 시설 해놨기 없는 토지, 또 개발 제한구역의 일반주택. 자, 그런데 일반주택은
그린벨트 구역 안에 있는 일반 주택은 일반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죠. 예, 별장, 예, 별장 이런 거는 여러분이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0.14%를 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일반 주택은 일반 주택 재산세만 부과를 하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도시라 그래서 다 이 도시에 대한 문화를 충족하게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각 산이 있고 임야가 있고 밭이 있고 논이 있죠. 또 목장이 있고 이런 거는 도시 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농지는 전, 답, 가수원, 목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여러분이 이런 건 아직 자연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계획 혜택을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런 지역도 원칙적으로는 농지 부분이라든지 목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임야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원칙적으로는 다 재산세 도시 지역분을 부과하지 않고 일반 재산세만 부과를 합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도시 개발 혜택을 적용해서 계획에 의해서 불도저를 민다든지 도시 구역이 정리가 되면 이것도 농지도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농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더 추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연 상태로 있기 때문이고 이것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시구역 정리에 딱 들어간 그런 격리 정리가 된 그런 농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도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0.14%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추가한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다 한다. 그런데 요 지금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세만 부과할 수 있으나 나머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서 들어가는데 요걸 여러분이 필기할 필요 없이 요점 정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 몇 페이지 배분만 있냐니까 B69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점 정리 보면 자 그건 난주 집에 가서 페이지만 적어놓고 집에 가서 공부할 거 숙제.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14%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부동산이다. 이거지.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이렇게 열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구역 안에 있는 전답, 가수원, 목장지, 임야. 자, 임야. 이런 거는 도시 불도저를 밀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자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이라 해도 서울도 다 도시 계획이 된 건 아니죠. 대전,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강주 전부 그런 광역시라도 그 안에 임야도 자연 임야 그대로 있고 자연 농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반 재산세는 부과할 수 있으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고 왜 이거는 0.14%를 부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도시 구획을 정리하지 않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반 재산세만 부과할 뿐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부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세 번째 보세요. 도시개발구역 토지로서 자, 환지 처분 공고가 된 모든 토지입니다. 이때 모든 토지는
농지도 포함하는 거고 임야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제외하는데, 이것도 환지 처분 공고가 떨어지면 도시개발 혜택을 받기 때문에 0.14%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X지만은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갔으면 이것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융통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한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하지 아니한다 그 오타가 빠져버리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세 번째, 공고가 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래의 문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틀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해서 틀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좀 말을 넣기 바랍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니란 말이 빠져버리네요. 아니한다. 그래서 거기 틀렸습니다. 한다 해야 맞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해야 맞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그러니까 그 아니한다는 말을 좀 집어요. 그리고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일반주택입니다. 자, 이 그린벨트 지역이 일반주택이죠. 이 지역에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사치성 재산, 별장이라든지 고급주택은 과세를 하지만 일반주택은 일반주택 재산세만 부과하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다만 고급주택과 별장은 제외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니까 0.14%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제목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걸 한마디로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무슨 세율? 제한세율.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기서 시, 군, 구청장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 등 과세 표준의 1000분의 1.4, 0.14% 줄이면 0.14%죠. 0.14%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최고로 1000분의 2.4, 0.23%까지는 적용할 수 있는데 0.23%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0.23%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오버될 수 없다. 그러면 0.23%까지는 과세할 수 있겠네요. 예,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가 부족하면 이렇게 세율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35번 문제는 잘 들으세요. 대부분 5년 주기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자에 와서는 거의 조용했던 내용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복습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한테 배운 사람만 이걸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가만. 알겠죠? 꼭 그걸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35번은 요 정도 지문을 충분히 알면 여러분이 가서 OX가 반드시 나오니까 꼭 정리하고 갈 것. 아시겠죠? 자, 그다음 그래서 답이 몇 번? 그 오타 나온 3번이 과세 대상이다 해야 맞는데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서 아니다 라는 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아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과세 대상이다 해야 맞습니다. 자, 36번을 보시면 36번은 여러분이 79페이지를 펴보면 종부세에서 나오죠. 79페이지에 페이지만 딱딱 적어놔서 집에 가서 반드시 검토를 해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관한 내용이다.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의 내용 중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이 대부분 보면 건축물 부분은 재산세만 부과하고 종부세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택 부분은 다 종부세가 있는데 별장은 재산세 고율 4%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장은 재산세를 듬뿍 부과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분양주택이라든지 또 우리 사원용 주택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임대주택 이런 거는 재산세는 일정하게 부과할 수 있으나 종부세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토지는 별도 합산 80억 초과시에 종부세가 과세되고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산해서 5억이 초과되면 종부세가 있고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재산세만 과세하지 종부세가 없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큰 틀을 알고여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1번을 보시면 주택입니다. 주택은 별장 빼고는 다 종부세가 부과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재산세 과세, 종부세는 과세 제외란 말은 과세 안 한다 이 말은 과세하죠. 그래서 제외가 아니고 과세, 재산세 과세, 종부세 과세 해야 맞습니다. 별장은 재산세는 과세하고 종부세는 과세 제외입니다. 그렇죠?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일반 건축물. 자, 일반 건축물 하면 혹시 시험에 가서 상가 건축물, 사무실 건축물, 빌딩, 뭐 공장 건축물, 기타 사업용 건축물 이렇게 나오겠죠? 건축물은 무조건 재산세만 0.25%를 부과합니다. 몇 프로? 0.25%. 천분의 2.5죠. 그리고 종부세는 무조건 제외됩니다. 무조건 제외. 가격과 관계없습니다.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원제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토지는 재산세가 여러분이 4% 분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는 없죠. 그래서 종부세는 과세 제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여러분이 그 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뭐 운송 사업용 차고용 토지 등등등입니다. 이런 거는 재산세가 별도 합산 과세가 되죠.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가 되는 토지는 재산세도 부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그 미분양 토지, 사원용 주택, 기숙사, 어린이집 이런 거는 재산세는 부과할 수 있으나 종부세는 제외되는 주택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종부세에서 과세해야 맞죠? 2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3번은 재산세 과세하고 종부세는 과세 제외입니다. 그렇죠? 4번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니까 둘 다 과세죠. 별도와 종합은 무조건 재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정한 주택의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기사, 미문, 언어 해서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는 부과할 수 있으나 종부세는 제외가 되죠. 그래서 과세 제외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은 여러분이 그 보면은 어디를 봐야 되나 하니까 내용에서 요점 정리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인데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공부를 이 파트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자, 임대 이 부동산 사업소득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업소득은 잘 들어요. 사업자라고 해서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라 해서 사업자가 낸다 해서 사업소득이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건 계속성이라는 소득이 개념이죠. 사업소득이라는 계속적으로 생기는 소득이라는 뜻이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 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비사업자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소득세입니까? 아니면 사업소득세입니까? 우리가 소득세 그러죠. 영어를 잘 봐야지. 소득세. 그럼 그 소득은 우리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소득이 생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다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사실.
소득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지 업자라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사업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임대업자의 사업소득이 있죠. 누구 업자의? 임대업자.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을 지어서 파는 업자를 건설업이라고 하죠. 주택 공급업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건설업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땅을 개발하고 또 그걸 갖다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매매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업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업소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개사에서 공부를 해야 될 파트는 임대업자의 사업소득, 그 다음에 건설업자의 사업소득, 그 다음에 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제가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바로 임대업자의 사업소득이라는 걸 꼭 알아두고 임대업자 사업소득은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서 내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꼭 공부를 해 주시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사업소득의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겸용주택은 주상복합 건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임대한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은 상가죠. 주택과 상가가 겸용주택인데, 자, 여기서 사업용 그 건축물 부분 줄 쫙 긋고 그걸 말을 달리면 상가죠, 상가. 네, 상가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봅니다. 그러면 상가 면적, 주택 면적 서로 하나의 면적인 건물이 있는데 어디가 크냐가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이 여기 집이 하나 있는데 반이 상가고 요게 주택입니다. 면적별로. 만일에 이런 경우 상가가 예를 들어서 요게 전체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합시다. 상가가 60이고 주택이 40제곱미터 같으면 어디가 큽니까? 상가 쪽이 크죠? 그러면 이거는 상가는 상가대로 봅니다. 요거는 상가로 보고 요거만 주택으로 보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말하면은 바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적다 이 말이에요. 주택 면적이. 그러면 전부 상가는 상가고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됐어요? 자, 그럼 거꾸로 봅시다. 반대로. 주택이 70이고 상가가 30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가 큽니까? 주택이 크죠? 그러면 이런 모형의 건물,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주택으로 본다. 요런 경우는 주택이 적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한 번 더. 주택이 적으면 뭐? 주택뿐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고 각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거꾸로 주택 면적이 크면 상가는 거는 찌라시라. 그냥 따라 보는 거야. 그래서 전체 주택으로 본다.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자의 결손금. 네, 우리 사업 손실이죠. 사업자의 사업 손실. 깨먹은 돈입니다. 자, 종합소득가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공제하냐 하니까 이거는 다음 연도 임대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거지 이번 연도 종합합산과세할 때 공제할 수 없습니다. 네, 꼭 알아두세요. 이 지문은. 그 다음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주택 임대업입니다. 주택 임대업. 자, 주택 임대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가세표준 계산할 때 결손금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임대업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주택 임대업자가 있고 부동산 임대업자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어느 게 좋으냐?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산 가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되면 여러 가지 절세 효과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러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되면 대체적으로 세금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사업을 할 때 말이죠. 주택 임대 사업자는 여러분 배우자한테 맡기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이제 일반 사업자, 즉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여러분은 하고, 여러분 배우자는 능력이 없으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호 마당 쓸고 돈 주고 뭐 도랑치고 가지 잡는 식으로 돼서 상당히 둘 다 이익이 보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세금적으로 보면 주택 임대 사업자는 세제 혜택이 크다. 일단 감면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세 특례법에 보면 규정이 아주 강화가 돼서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됐을 때는 세 부담이 조금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대신에 또 상대적으로 나중에 경비 공제가 또 강화돼서 경비를 또 많이 빼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은 있는데, 능력 없는 사람은 내가 강조하는 거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고요. 자기가 판단해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임대 사업자로 해서 거창하게 놀아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쫀쫀하게 살지 말고 거창하게 살아보자. 이게 임대 사업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지문은 오늘 반드시 해야 하세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공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 임대 사업자는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은 공제된다, 안 된다? 공제된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임대하는 데 대해서는 등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임대 소득세는 뭐 등기했냐에 따라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여러분 뭐예요? 돈 벌어서 세금 내. 돈 못 벌어서 이 결손금이 세금 없습니다. 네. 결손금이 있는 자는 세금이 없죠. 소득이 있는 자, 이게 소득세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하고 관계없이 임대하면 부동산 임대 사업의 수익 금액에 포함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고 이거는 수익 금액에 포함한다 해야 맞죠. 그래서 답은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37 답은 몇 번? 2번. 그 다음 4번을 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야 맞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세법은 독서실에 앉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이상한 차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이해가 잘 가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경복도를 확 달린단 말이에요. 달리면 옆에 농지가 쫙 있는데 그게 큰 철탑을 세워놨지. 선전, 광고탑이 있잖아. 그럼 광고탑 저걸 보고 참 멋지게 만들어놨네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세금 공부하는 사람은 저거는 공짜로 쓰는 건 아니고 분명히 저도 일정한 대가를 주고 저래 세워놨을 거 아니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그 농지 소유자는 그 광고탑, 광고회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차로, 속된 말로 로타리 뺑뺑이 돌다 보면 고층 건물이 쫙 있는데 벽, 건물 벽에다가 광고를 막 해놨어요. 그렇죠? 그것도 공짜로 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전부 여러분이
바로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건축물 옥상에다 광고탑을 세워가지고 요즘 브라운관을 크게 설치해서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다 그 건물주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런 거 다 임대업자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고, 또 담보물로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당연지사 임대업자의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 개념 잘 보세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같은 소득세법에서 그 규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른바 사업자, 종합소득에서 보는 고가주택의 개념, 양도세에서 보는 고가주택의 기준가격이 9억이라는 금액은 같은데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바로 대부분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하죠.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또는 양도일에 대해서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뭐죠? 기준시가. 우리 공시가를 세법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공시가, 기준시가가 얼마 초과돼야 되니까 9억 초과가 돼야 됩니다. 이래야 고가주택. 그럼 9억은 일반주택이에요. 10억, 2억, 12억, 15억 이렇게 돼야 고가주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양도세에서 보는 거는 양도일 현재 우리가 실가입니다. 실가. 공시가격이 아니죠. 실제 양도가가 9억 초과가 되다 이 말입니다. 9억이 넘어야 돼. 그러니까 9억까지는 일반주택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에서 볼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양도일 현재의 공시가로 9억 초과가 고가주택이고,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질 거래가가 9억 초과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7억짜리인데 이게 10억의 양도가 되었다. 양도세에서는 뭐가 되죠? 고가주택이 되는데 종합소득에서는 공시가 기준이니까 일반주택이죠. 그래서 이거 특히 실무에 가서 여러분이 컨설팅을 할 때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9억 초과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공시가 기준은 종합소득 사업자한테 적용하는 거고, 비사업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실가 기준이고,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라. 자, 그걸 여러분이 참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어디가 틀리느냐? 이 사업자의 고가주택은 바로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고 종료일 또는 양도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얼마 초과?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래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5번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얼마 초과? 9억 초과가 사업자의 고가주택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 38번에 가서 보십니다. 38번에 보면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양도소득세 가세 표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종합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출제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꼭 이 5가지 질문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가세 표준 가정에서, 자, 여러분이 큰 이 구조는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양도세 가표를 구하는 과정은 총 양도가, 무슨 가? 양도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전부 묶어서 필요경비를 빼죠.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유명한 양도 차익이라고 하고 마이너스가 나온 걸 차손이라고 하죠. 이 양도 차손을
전문용어로 결손금이라 그럽니다. 사업 소득의 손실도 결손금이고 양도차손도 결손금인데 잘 알아야 되는 건 손해봤다 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신고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신고해야 된다. 양도차손이 있어도 가세표준이 없어도 양도행위나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라 이거죠. 세금은 세금을 소득이 있어가지고 계산이 돼야 세금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그 유명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했지. 무슨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재의 제도다. 이래서 우리 세무 전문가들은 장특공이라 그래요. 줄이면 뭐라 한다? 장특공. 그러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특공이라 그러는데 장특공을 여러분이 금액을 여기서 빼줍니다. 차익에서 빼면 양도소득이 나오죠. 무슨 소득? 양도소득. 양도소득이 나오고 여기서 지금 우리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뺍니다.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이죠. 빼면은 그 유명한 가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다 해당 세율을 곱할 때 산출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게 바로 가세표준 계산 절차고 양도가를 실가로 하면 취득가도 실가로 해야 되고 양도가를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도 기준시가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은 여러분이 전에 배웠다시피 조건이 있죠. 일단 등기 치야 됩니다. 등기 안 되면 아무리 보유를 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까?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고 아무거나 빼는 게 아닙니다. 빼는 거는 딱 우리가 세 가지 종류를 갖고 있어요. 일단 등기된 토지, 등기된 건물, 그리고 조합은 입주권이 되는데 조합은 입주권은 여러분이 당초 원조합원의 조합은 입주권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원이란 말을 붙냐 하니까 전매가 된 조합원 입주권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꼭 알아야 될 게 앞에 원자를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중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원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 조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지금 주택도 가능하죠. 토지 건물 속에는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반드시 등기가 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토지 건물 원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공제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죠. 등기만 되면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어요. 기본공제는 단 하루만 갖고 있더라도 기본공제는 됩니다. 연 250만 원 빼먹는 거는.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과세 대상이 다 적용이 되는데 반드시 부동산의 부분과 부동산 권리 부분은 등기가 돼야 여러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개괄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전부 정리를 해놨습니다. 벌써 전매 나왔으면은 원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조합원이 입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것은 벌써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3년 아니라 100년을 갖고 있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매를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3년 6개월 원조합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전매가 됐으면 바로 여러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박탈당하기 때문에 양도한 양도차익이 2천만 원 같으면 기본공제만 빼면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2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빼면은 가세표준이 바로 나옵니다. 한번 빼보세요. 2천만 원에서 250만 원 빼면은 가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로가 되고, 맞죠? 1750만 원이다. 맞죠? 자, 바로 요게 지금 2천만 원, 2천만 원. 이게 지금 전매가 된 입주권이니까, 전매가 안 된 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현재 비율로 10%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요거는 3년 이상 보유이기 때문에. 내년은 또 다릅니다만은, 내년은 3년 이상 보유하면 6%가 공제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법이 완전히 또 많이 바뀌어요. 소득세 부분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 제로입니다. 왜? 원조합원의 입주권이 아니고 전매된 입주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 이상 아니라 100년을 지고 있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내가 2천만 원 그대로 나오죠? 2천만 원에서 250만 원 빼봐요. 1750만 원 나오죠? 자, 그 다음 양도가를 실질 거래가, 바로 매매 사례가 등 포함이라는 것은 추계조사 가격을 말합니다. 한때는 취득가액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고, 그리고 매매 사례가격 추계조사에 따른다는 거예요. 또 기준시가로, 양도가를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도 기준시가로 해라. 근데 이걸 하면 틀립니다. 취득가를 기준시가로 하니까 양도가를 기준시가로 해라. 이 표현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왜 틀렸냐 하면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양도가가 우선이고 그 다음 취득가 계산이죠. 그래서 항상 양도가를 먼저 설명해야 옳은 설명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 나오면 원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은 바로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로 할 수 있느냐. 관리처분인가. 여러분, 관리처분인가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무슨 날이 관리처분인가일입니까? 분양계획인가일이죠. 분양계획인가일. 쉽게 말하면. 맞죠? 또 분양이 뭡니까? 매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관리처분인가일 전일까지로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면 40%입니다. 주택만 입주권하고, 항상 양도세는 입주권은 주택 수요에 해당하니까 세율도 같이 움직인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택과 입주권은 세율이 같이 움직인다. 자, 그래서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초과 누진세율은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 맞으면 시험 치러 가서 5번 읽으면 시간이 오버돼서 안 되겠죠? 빨리 5번 읽지도 말고 팍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읽으면 시간이 오버돼요. 모든 시험을 가서 이래 치야지 다 읽다가는 큰일 납니다. 선별적으로 읽어야 되고. 자, 그럼 다섯 번째, 어디가 틀리나 봅시다.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는 양도한 소득별로지 자산별이 아닙니다. 소득별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를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것은 요점 정리가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자, 그 105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일 위에 있네요. 용어 개념이. 자,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대한민국 시민, 또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주소를 둔 자, 맞죠? 자, 이런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별입니까? 자산별입니까? 소득별이죠.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등기 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등기 친걸 취득 등기가 된 거는 공제가 되지. 그래서 장기보유 기본 공제될 때는 항상 등기를 잘 봐야 됩니다. 등기가 안 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박탈되고 기본 공제도 박탈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미등기하면 70% 고유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 그래서 5번은 자산별이 아니고 뭡니까? 소득별. 요것도 옛날에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요 표현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의 차이점이 39번에 나와 있습니다. 39번에 보면. 그래서 38번은 답이 5번이 되겠네. 39번.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의 차이점 핵심이니까 잘 봅니다. 자, 미등기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되고 기본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제가 맞죠? 공제 배제란 말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고 기본공제도 가능합니다. 다 등기가 됐다고 전제하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가 아니고 공제 대상이 되죠. 공제죠. 그래서 틀렸어요.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어느 날로부터 어느 날까지 구입한 날로부터 팔아먹는 날까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공제는 단 하루만 지고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보유기한 관계없죠. 자,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일정한 공제율 10%에서 최고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1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최소 우리가 24%에서 최고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 차익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기본공제는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각각이란 말은 북건기 그룹 소득 안에서 250만원, 주식 소득에서 250만원, 파생상품 소득에서 250만원, 에서 각각 250만원입니다. 자, 원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래서 그냥 조합원 입주권 나오면 원조합원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전매는 반드시 단서를 붙습니다. 그래서 전매가 된 거는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 공제도 배제되고 배제되는데 여기서는 원조합원의 입주권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고 기본공제도 당연히 되죠. 그래서 기본공제는 무조건 여러분이 등기된 물건은 등기만 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40번에 가서 39번은 2번이 틀렸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그 다음 40번에 가서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 1번 봅니다.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회원권이죠. 이런 회원권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골프 회원권에 대한 주식이 있습니다. 회원권에 대한 주식이 있어요. 또 콘도미움 회원권에 대한 주식. 자, 이런 회원권에 대한 주식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는 걸 알아두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전세권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죠. 자, 그 다음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여건을 함께 팔면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여건만 똑 떼갖고 팔아먹으면 기타 소득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린네요. 그 다음 미등기가 된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 상한 채권 또 하나 더 적어놔. 주택 상한 채권 같은 거,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에 이런 거는 부동산 취득 권리의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이런 권리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 번 더.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 다 과세 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개발 채권이 또 있잖아요. 개발 채권.
토지 개발 채권 이런 거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환 채권에 한해서 과세 대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시험 치러 가서 주의하세요, 이번에. 자, 여기까지 6회 여러분이 마무리하고, 몇 회? 7회? 7회 25번 하나만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됐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해하지만 여러분이 내년도 시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 구조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2차는 내년도 하죠.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5년 후에 자격증이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2차는 내년도에 하죠. 내 말이 만나면 해봐. 해보면 아이고 우리 교수님 말씀을 진작 들을 걸. 그때는 이미 버스는 지나가 보고 없다 그냥. 지나가서 손드는 사람 같지.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양말 벗고 아직 안 늦어. 아직. 시험 공부는 30일만 바짝해도 합격해. 정말 밥만 먹고 공부하는 기죠. 배가 고파서 안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될까 이거. 밥만 먹고 숨만 쉬고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한다 하는 걸 알아두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5번 7회. 자,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 전 밑줄 거 법정기일 전은 소득세 등은 신고일. 법정기일이 무슨 말이라? 소득세 등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라. 또 종부세 등 고지서 발송일. 종부세 등 고지서 발송일. 자, 이 날짜가 바로 법정기일이라 그러는 거야. 이 이전에 고시일 전에 신고일 전에 민법에서 맨날 다루는 저당권 설정 등 설정 일자와 관계없이 그 재산에 매각되는 경우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할 수 있다. 민법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로 오른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법정기일 전에 바로 담보재산을 매각하면 매각 시 변제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 변제. 민법으로 표현하면 우선 변제제도, 변제 우선제도예요. 당서열 제1위가 누구냐? 바로 민법에 가면은 강제 집행비용이 있지.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 말을 갖다 체납처분비라 그래. 체납처분비. 네. 공매, 경매, 수수료 같은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세법에서 말만 바꿔놓은 겁니다. 강제 집행비용을 갖다 뭐라 한다? 체납처분비라고 해요. 제일 먼저 재산 대금에서 변제가 됩니다. 그 다음 물론 그 다음 먹어라 이거예요. 받으면 받아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소액 임차 보증금. 네, 소액 임차 보증금 주택도 있고 뭐가 있어요? 상가도 있죠. 네. 민법에서 말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 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임금 채권. 임금 채권은 몇 월분이냐? 3월분이 우선 변제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 일종의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바로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죠.
국세, 지방세, 그 다음 가상금, 여기에 붙은 가상금, 이게 우선순위.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는 게 우선순위가 존속한 게 바로 뭐냐? 이제와야, 이제서야 법정 기일 전 담보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민법에서 이거는 뭐 순서가 없잖아요. 무조건 우선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등기 우선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머지는 다 등기 우선주의인데, 얘는 무조건 그냥 뒤에 한 놈도 우선 변제를 받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이런 거는 이거는 사실 민법 구조고요. 우리가 세법에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이게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세법 시험에서 지금 네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요 파트가.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가 있고 재산과 관계되는 지방세가 있죠. 국세는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 다음 내가 늘 강조하는 조상세, 상속세, 그 다음 정려세. 자, 이게 뭡니까? 우선 변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담보순위가 아니고 등기순위도 아니에요. 무조건 우선 변제. 자, 그 다음 지방세로 보면 대표적으로 무슨 세? 재산세. 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에 한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붙는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로 붙는 재교해서 해놨던 재교, 부농 있었지? 부가세. 그래서 여기에 우선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담보채권에 대한 돈이 남으면 담보채권에서 우선변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채권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내려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게 당세일 3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국세를 물었나 지방세를 물었나? 국세가 나오면 종부세를 찍어보면 되고 지방세가 나오면 재산세를 찍어보면 되는 거라. 내가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시험 순서다 말이야. 제일 먼저 있는 게 최우선이라. 아시겠지? 그래서 종부세 있습니까? 답이 몇 번 그럼? 3번.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